네, 저희 아이디어스가 좀 바라보는 세계 시장의 영향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각의 이제 포지션들이 좀 이제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길게 보고 이제 좀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면 이제 그런 고객의 어떤 니즈에 부합한 공예품 작품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전체 공예 시장을 보는 큰 시야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어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가 지원 유닛 리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챕터원의 대표 구병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품 경매회사 K옥션의 수석 경매사이자 이사 손희천입니다. 먼저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판매하는 것도 판매를 하실 수 있지만은 그냥 소셜 네트워크처럼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 프로필을 꾸민다든지 아니면 고객에게 후원을 받는다든지 고객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든지 또 스토리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처럼 편안하게 자신만의 스토리를 어필한다든지 포스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는 게 좀 특이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대에 공유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분의 작가님들이 조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6개의 전문 작업실, 다양한 클래스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그렇게 따로 이제 구분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솔직히. 먼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실제 작품을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어떤 질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공간에 어떻게 적용이 된다든지 실제 이제 공간에서 체험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온라인과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볼 수 없는 만드는 이제 창작의 과정, 이야기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온라인에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 물건 뒤에 가려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작가님들도 이제 조금 요구하는 사항들이고 이제 자기의 세계관을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쪽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걸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매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매 특성상 저희는 경매에 오르는 모든 출품작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실 수 있는 프리뷰를 진행을 하거든요. 전시장에 오시면 출품된 작품들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제 혼합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체육션 공식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깊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작가의 작업 방식이라든지 작가의 인터뷰라든지 그런 각종 동영상 같은 자료들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충분히 활용해서 어떤 작품과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디어스가 좀 바라보는 핸드메이드의 시장, 세계 시장의 영향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현재 K-팝, K-뷰티, K-드라마처럼 K-크라프트, K-핸드메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다양한 핸드메이드 마스크들을 작가님들이 많이 만드셨거든요. 그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판매가 또 많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핸드메이드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이 또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핸드메이드나 공예를 학문으로 배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한국의 공예 자체가 굉장히 수준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을 유럽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 일본, 한국을 놓고 봐도 이제 솔직히 수준급의 결과물을 뽑아내고 있지만 유통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아니면 기획이라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다양성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풀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공예품이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한 게 아마 2016년에 로에베 그 크래프트 프라이즈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 로에베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죠. 조나단 앤더슨이 만든 그 로에베 공예상에 한국의 작가들이 계속해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뭐 3명, 4명씩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2020년에는 최종 파이널리스트 30명 중에 한국의 공예 작가들이 무려 6명이나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냈죠. 파이널리스트에 한국의 작가들이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공예 작가들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내와 해외 유통 시장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이나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지금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뭐 작가님의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아마존이라는 뭐 플랫폼을 통해서 내 공예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접근성의 문제이지 시장이 좀 다르다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법의 뭐 다른 점은 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한국도 이제 그 수준급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금액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10만 원부터 1000만 원, 억대까지 이제 공예품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포지션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포지션을 건드리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 저는 정말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을 떨치면서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뭐 3년, 5년 안에 이제 유행을 타고 바뀐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단점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갤러리의 역할, 뭐 아니면 옥션의 역할, 아니면 뭐 샵의 역할, 아니면 뭐 투자를 받아서 이제 제작을 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의 역할, 각각의 이제 포지션들이 좀 이제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길게 보고 이제 좀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면 충분히 외국보다는 더 좋은 이제 환경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예 그 경매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5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면 관세와 개별 소비세가 붙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들이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작품을 거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에 부딪히는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전통 공예는 약간 예술적인 어떤 영역에 더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500만 원이 넘는 공예품에 대해서 관세나 이런 개별 소비세가 붙는 것은 법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이탈리아는 헌법에 이제 공예의 어떤 그 범주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어떤 법률에 의해서 공예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딱 구분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훨씬 시장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시장을 두고 봤을 때 한국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그 온라인 소비 시장 침투율이 가장 높거든요. 약 한 30% 후반대 37%가 되는데, 이번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더 빠르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예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시장을 절대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예를 좀 꿈꾼다, 앞으로 산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시장에 대한 염두를 하시고, 그리고 국내 시장부터 먼저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이제 한국만의 이제 그 독특한 이제 독점 시장, 독점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자금이 많거나 규모가 크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독점을 하는 순간 이 사업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을 좀 비교를 해볼 때 가장 제가 느끼는 차이점은 이렇게 국내에는 공예나 디자인 전문 갤러리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해외에는 공예나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꽤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갤러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소수의 갤러리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실제 갤러리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공예 전문 갤러리에 좀 부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뭐 시장 측면에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은 작가님 자체부터가 먼저 마인드를 내가 유통시장으로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고객에게 좀 다가갈 것인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작가님이 작품을 표현하거나 작가님을 알릴 수 있는 창구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의 시장에서 어느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활동을 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작가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장사가 아니거든요. 이제 자기의 공예품을 이제 누구한테 소개하고 판매한다는 건 솔직히 장사로 보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너무 이제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긴 기간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이제 제작 방식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차근차근 환경이 변하는 대로 같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바라보고 이제 수익 모델로 바라보고 접근한다는 건 조금 위험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로에베 크래프트 프라이즈에서도 우리나라 공예 작가들이 파이널리스트에 오르기도 하고 이제 공예품들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중들의 어떤 공예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이나 동남아산 아주 저렴한 그런 공예품에 오히려 관심들이 쏠리고 한국의 좋은 작가들이 만든 공예품에 대한 좀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게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고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공예가 하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몇만 원에서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아주 다양한 가격대의 공예품이 있지만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발전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공예품은 그래도 대중화가 될 수 있고 대중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좋은 공예품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의 인식의 변화를 좀 바라봅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희 아이디어스가 열심히 선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핸드메이드 공예를 검색한 게 그 데이터 수치가 올라가느냐 했을 때 10년 전과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하지만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은 이게 핸드메이드인지 공예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실제로 공예가들이 만들거나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그럼으로써 다양한 핸드메이드 작품이나 공예를 접하고 있고 좀 핸드메이드의 대중화가 되고 소비자의 인식들이 나아지고 그러면 더 좋은 핸드메이드를 써볼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비자는 좋은 물건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건이 소비자를 찾아가진 않아요. 이제 소비자가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일본의 D&D 디파트먼트라든지 아니면 파운드 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비싼 물건을 소개를 하기보다는 이제 그 문화를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역시 선두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 물건을 소개하기보다는 그 물건이 구성하고 있는 공간을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접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예 샵들은 챕터 1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접하는 곳 이노메사라든지 콜란샵이라든지 그리고 HPix 같은 그런 좀 약간 리빙 편집샵 위주의
그런 공예샵을 저는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다루는 미술품과 연관지어서 조금 볼 수 있고 또 고객들한테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공예 유통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똑같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내 제품, 내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고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들, 고객에 맞춰서 뭔가 작품을 소개하고 금액대를 설정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예를 건드리는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갤러리 아니면 뭐 유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된 윤리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상생의 방법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앞과 뒤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 한 명이 잘 되기보다는 어떤 결과물 하나를 통해서 전후의 관계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곳들이 다 잘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철학이라든지 상생에 대한 어떤 기업 윤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술품 경매도 일종의 미술품을 유통하는 유통 플랫폼이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경매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작품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작품을 위탁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예 시장인 경우에도 고객이 원하는 공예품을 잘 위탁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미술품 경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경매에서는 수십만 원대 작품들이 거래가 되거든요. 매출의 금액을 보면 메이저 경매 6번이 80%를 차지를 하지만 작품 거래 수를 보면 온라인 경매를 통한 거래가 80%입니다. 고가의 작품만이 거래된다면 그건 유통시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업으로서 이제 그런 고객의 어떤 니즈에 부합한 공예품, 작품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전체 공예 시장을 보는 좀 큰 시야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